안녕하세요. 치과의생사 김보경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EMS 피에조 일렉트릭 스케일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들은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파워 스케일러, 즉 저희가 수기고도 많이 사용하지만 파워를 켜서 그 파워에 의해서 팁들이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모두 다 파워 드리븐 스케일러 또는 파워 스케일러라고 얘기하죠. 지금 보시면 크게 파워 스케일러는 음파 스케일러와 초음파 스케일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음파 스케일러와 초음파 스케일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HZ라고 헤르츠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헤르츠라는 거는 1초간 TV 왕복하는 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초당 TV 왕복하는 수를 숫자별로 보면 에어 스케일러는 6000Hz, 초음파 스케일러는 28000에서 32000Hz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 대비해서 좀 더 파워풀하게 움직여서 치석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초음파 스케일러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초음파 스케일러 두 가지가 있죠. 매그네토 스트릭티브, 그 다음에 피에조 일렉트릭이 있습니다. 이 매그네토 스트릭티브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 캐비트론이라는 제품들을 저희가 많이 사용했었죠. 예전에. 그러다가 피에조 일렉트릭이 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피에조 일렉트릭 타입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자, 저희가 사용하는 파워 스케일러 또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릴 피에조 일렉트릭 스케일러의 팁 움직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팁 움직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 움직임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적절하게 팁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일하게 직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피에조 일렉트릭 스케일러죠. 지금 매그네토 스트릭티브는 타원형, 소니 스케일러는 원형으로 제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움직임이 원형과 직선, 그래서 어떤 게 더 효과적으로 빨리 치석을 제거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 그런 질문들을 저희가 그 강의를, 오프라인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만약에 여기 이제 치석이 덩어리가 있다고 한다면 얘네는 점상으로 움직이면서 치석 덩어리를 제거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치석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선상으로 움직이면서 하기 때문에 초당 닿는 단위 면적이 좀 더 넓게 효율적으로 제거되는 거는 피에조 일렉트릭 스케일러 타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그 스케일링은 결국은 환자의 구강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실제로 환자들이 스케일링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면 한국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 웹사이트죠. 여기서 보시면 스케일링이라는 검색어 하나만 던져놔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스케일링은 조금 더 부정적인 통증이라는 이미지를 더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렇다면 스케일링 통증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조금 시끄러우셨을 건데요. 요 비디오는 제가 왜 틀어놓았나. 저희가 사실 요 비디오를 틀어드리면 대부분 아리송한 표정을 지으세요. 이게 왜 어때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피에조 일렉트릭이 직선으로 움직인다고 하였고, 이 직선으로 움직일 때 이거의 방향, 진행 방향을 역행하면 이러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치과의생사들이 스케일링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이 사람이 정말로 스케일링을 제대로 잘 알고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사실 소리만 들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뒤에 가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할 건데요. 이런 소리가 내면 안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케일링 환자가 편안하게 느껴야 되겠지만 역시 술자인 저도 편안한 자세에서 스케일링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치과위생사로 오랫동안 롱런 하려면 근골격계 질환이 없어야 되겠죠. 그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치과위생사 직업병이라는 검색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치과위생사 여기 지금 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공단에서 그 분류해 놓은 치과위생사의 직업병과 안전수칙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가장 치과의생사들이 많이 겪고 있는 직업병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손목 터널 증후군, 그 다음이 어깨 통증, 거북목,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이런 치과에서 일하시면 아무래도 큰 소음 같은 것들이 나는 기계들이 많죠. 이런 이명, 이런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손에 꼽았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환자와 내가 편안한 스케일링은 요 두 가지 자세 교정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예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술자가 스스로 스케일링을 하면서 근육이 아프지 않고 근육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 자세로 일을 하게 되면 환자도 그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환자가 편안하게 스케일링을 받았기 때문에 술자에게 좋은 피드백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 그 치과의생사들은 스케일링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인체공학적 작업 환경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여기에는 열거해 놓은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체공학적인 자세와 정확한 손고정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계시고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치과의생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환자 내가 편안한 스케일링을 받으려면 일단 환자 포지션을 좀 정확하게 받쳐주셔야 되겠죠. 요거는 사실 다 아는 얘기지만 제가 굳이 왜 했냐. 실습 교육을 나가보면 환자를 수파인 포지션을 눕히지 않고 되게 어정쩡하게 눕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파인 포지션을 눕힌 다음에 그 다음 상악 스케일링 시에는 헤드레스를 조금 올려놓고 위로 젖혀놓고 참 턱을 약간 들면서 시야를 확보한 상태에서 하시고요. 시야를 확보하지 않고 그냥 눕혀놓은 그 상태에서 환자 머리를 조정하지 않고 이렇게 상체를 너무 숙여서 거의 입안과 너무 가깝게 술자들이 조정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알고 계시겠지만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아프죠. 상악과 하악 이렇게 환자의 머리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일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환자가 한 번 헤드레스트에 눕고 나면 환자의 머리 위치는 절대 변하지 않고 술자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구부렸다가 왼쪽으로 구부리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환자는 오히려 처음에 그 세팅된 고자세에서 40분간 한 자세로 누워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위치를 조금씩 바꿔주는 게 오히려 더 편안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런 머리 위치를 변화를 시키면서 술자의 자세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술자의 포지션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지금 제가 여기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여기 베이직 포지션과 어드밴스 포지션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어드밴스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이 오른손잡이는 8시에서 12시 반 또는 1시 반까지 그 다음에 왼손잡이는 11시 반부터 3시까지라는 이런 고정관념들이 있었죠. 하지만 치과의생사로 일하면서 저희가 어시스턴트를 두고 일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오른손잡인데요. 오른손잡이라고 한다면 이 왼손잡이 포지션 부분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 데드존이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넓은 각도를 왜 제한된 공간에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리서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술자의 자세 또는 손목 꺾임이 없고 뭐 구부정한 자세가 없이 똑바른 자세에서 스케일링을 한다면 사실 8시부터 4시까지 어떤 방향이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시행을 해본 결과 특히 좀
그 베네핏을 받았던 위치들이 30번대 협측 스케일링 할 때 3시, 4시 방향에서 작업을 시도했을 때 직접 시진이 가능했고, 직접 시진이 가능하면서 안 보여서 더 가까이 가려고 구부려지는 것들이 방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술자의 허리, 등, 목등을 바로 세워서 일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간단한 비디오인데요. 한번 30번대 협측 스케일링 하는 걸 보시겠습니다. 사실 30번대 직접 시진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맨 끝에 7번에서부터 5번, 4번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비디오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30번대 특히 스케일링 체크를 할 때 30번대 뭔가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 시진이 안 되고 특히 이제 볼 쪽에 살이 좀 두껍고 단단하신 분들은 잘 제쳐지지가 않아서 뒤쪽을 하기가 좀 힘들었는데요. 이 후구치 부위에 제거할 때 굉장히 좋은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처음에 컨셉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냥 시간별로 어디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리를 해놓은 것뿐이지 이게 정답, 오답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디로 가셔서 일을 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숫자의 자세를 바꾸지 않는가? 왜 12시 방향에 앉아서 그 상태에서 자기의 몸을 구부려서 일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제일 큰 대답, 많이 돌아왔던 대답들이 자기가 이제 자세를 바꾸면 진료 시간이 늘어질까봐 라는 답변들이 가장 많았거든요. 숫자가 자세를 바꾸는 거는 진료 시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카운팅을 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인 포지션을 연습하는 것을 조금 중점으로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는 누가 봐도 첫 번째 사진이 가장 올바른 자세겠죠. 그리고 알고 계시는 얘기지만 실제로 딱 환자를 체어에만 눕혀놓으면 이렇게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환자의 구강 부위가 입 또는 환자의 이마, 머리 부위가 팔꿈치 부위나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우리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위치들도 조금 처음에 잘 선정을 해주시는 게 올바른 자세로 일하시는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치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1, 2번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환자의 머리 부분을 조금 팔꿈치 부분 또는 팔꿈치 살짝 아래에 두어서 어깨가 올라가는 걸 얼마든지 방지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상체가 앞으로 쏠리는 것을 쏠리지 않도록 신경 써서 자세를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 손목 동작 또는 손목 동작과 손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자세를 잘 잡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러를 쥔 상태에서 어딘가에 내 손을 고정을 시켜서 손목 동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캐닝, 스트로크만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진료 자세와 손 고정, 손목 동작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체인으로 이루어져서 한 덩어리로 움직여야 잘 되는 스케일링, 정확한 스케일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 고정은 결국은 중심을 잡아주는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미끄러져서 스케일러로 입술을 또는 연조직을 찌르는 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기구를 컨트롤하거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손고정은 결국은 이렇게 내가 짚는 요 네 번째 손가락이
요 시소의 중심 부분이죠. 축이 되는 거고, 여기서 중심 부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손고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강 내 손고정, 구강 외 손고정, 둘 다 손고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자, 저희가 구강 내 손고정에 대해서는 사실 학교 다니고 국시하면서 굉장히 연습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계속 이걸 사용을 하고 계셨는데요. 사실 구강 내 손고정은 저희가 배울 때 스케일링 하는 치아에 하나 두 개 앞에다가 고정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연습을 하셨고. 하지만 실제로 진짜 환자를 보기 시작하면서 입이 잘 안 벌어지는 환자분들 또는 이렇게 볼살이 너무 단단해서 제쳐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할 때는 사실 저희가 손가락이 들어가고 기구가 들어가기에 굉장히 좁은 작업 환경이 많죠. 이랬을 때 우리가 그렇다면은 어드밴스 손고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네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배우셨겠지만 저희가 이미 기본적인 거는 다 통과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스플릿 핑거라는 구강의 손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특히 일하는 부위에서 조금 먼 부위를 할 때 또는 손목 꺾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플릿 핑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크로스 아치, 그다음에 위쪽을 작업할 때 아래쪽에다가 손고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손고정을 하기가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손가락을 지지대로 쓰고 그다음에 실제로 작업하는 손가락을 그 위에다가 옮겨서 지지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특히 치주장 깊이가 깊은데 손목 꺾임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위에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레스팅 포인트를 만들어서 작업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셨고요. 그 다음, 구강 내 손고정인데요. 사실 저희가 파워 스케일러를 사용하게 되면은 구강 외 손고정을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위로 올리게 되면은 palm face out 또는 턱을 감싸서 하는 칭컵 테크닉 같은 것들을 쓸 수 있죠. 구강 외 손고정에 대해서 사용과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언제 사용하는가? 깊은 치주낭을 가진 부위를 스케일링할 때, 특히 파워 스케일러를 사용할 때 용이하고요. 주의사항은 술자의 높은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그 분해 손고정을 베이직한 거를 완전히 마스터한 다음에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체공학적인 자세를 숙지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을 때 이 파워 스케일러 사용할 때 왜 구강 외 손고정을 사용하는가? 우리가 핸드 인스트루먼트의 핸들은 파워 스케일러의 핸들보다 훨씬 좁죠. 파워 스케일러가 아마 핸드 인스트루먼트보다 한 두세 배는 더 두꺼워요, 핸들이. 그렇기 때문에 입안에 이 두꺼운 파워 스케일러 핸들과 내 손가락 고정까지 하게 되면은 사실 공간이 없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파워 스케일러를 할 때는 아무래도 사용할 때는 우리가 구강 외 손고정을 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손고정을 제대로 숙지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손목 동작이죠. 손목 동작은 사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또 많이들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동작 중에 하나죠. 자, 손목을 좌우로 움직이는 와킹 모션이 있고 우리가 움직였을 때 연하부터 연상까지 이렇게 올렸을 때 상하로 움직이는 피보트 동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하로 움직이든 좌우로 움직이든 손목 자체가 따로 노는 이런 동작이 가면은 안 되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동작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동작을 하면 왜 안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목터널 증후군을 야기하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손을 보면은요, 이 손바닥에는 근육이 붙어 있지만 손가락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이 근육이 없는 데를 근력을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손목에 있는 근력을 갖다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손가락 자체가 싱글로 움직이는 이런 무브먼트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손고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이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 고정을 정확하게 하신 다음, 그 다음에 좌우로 움직이는 rocking, 그 다음에 손가락 고정을 한 다음에 무조건 손가락 고정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피보트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잘 생각하시고 반드시 요 움직임대로 움직이셔야 되고요. 손목이 밴딩 되지 않도록 제가 여기 서클을 해놨죠. 손목이 밴딩 되지 않도록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영상을 넘어가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파워 스케일러를 사용할 때 팁 적용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스트로크는 어떤 스트로크를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 제품이든 어떤 방식의 파워 스케일러든 마찬가지로 팁들은 이렇게 생겼죠. 자, 이 팁들을 부위를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팁 끝이 있고요. 팁의 안쪽 부분을 내면이라고 하고요. 팁의 바깥 부분을 배면, 그 다음에 이 가측 부분을 측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팁 상단의 2mm 측면을 사용해야 됩니다. 요 측면,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측면만 사용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팁 적용법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가측 2mm 방향을 사용하지 않고 내면이나 배면으로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아까 보셨던 동영상과 같은 그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거는 소리만 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런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환자도 아프고 시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면, 배면, 특히 팁 쓰면 안 된다라는 거를 잘 상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어느 회사 제품이든 팁 가이드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 치과에는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회사에 전화하세요. 전화하셔서 팁 가이드 좀 갖다 주세요 하면은 언제든지 갖다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어디를 사용해야 된다고 했죠? 가측에 2mm까지 말씀드렸죠. 자, 1mm가 감소될 때 그 성능의 25%가 저하가 되고요. 2mm까지 다 달았다 하면 성능의 50%까지 저하가 되는 거죠. 사실 저희가 스케일링에 투자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죠. 빠른 시간 내에 끝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랬을 때 저희가 파워가 50%나 감소되는 스케일러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는 당연히 체어 타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팁 가이드를 가지고 팁 가이드에 보면 이런 라인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 라인이 빨간색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게가 거기까지 쓸 수 있다. 거기까지가 2mm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2mm보다 더 많이 달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성능이 50% 정도 또는 이상 저하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팁 가이드를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50% 이하로 저하가 됐다라고 한다면 교체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팁을 끝을 연하 하방으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가측에 2mm만 적용한 사진을 찍어 놓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면 또는 내면 사용하면 안 되고요. 자, 팁을 사용할 때 각도는 사실 후기구와 똑같습니다. 후기구는 0에서 15도까지 사용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0에서 15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벌려서 팁 각도를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팁 끝이 포인트가 닿게 되죠. 치질에 팁 끝이 닿게 됐을 때 치질에는 스크래치가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팁 각도는 안 되죠. 팁의 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도 미만으로 사용했을 때는 소음도 발생하지 않고 환자 통증도 없지만 너무 많이 벌려서 15도 이상으로 벌려서 사용했을 경우 소음 발생과 환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전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제 요 첫 번째 라인에 있는 사진들이 루트 서페이스, 인젝트한 루트 서페이스고요. 그거를 각도를 좀 벌려서 사용을 했을 때 얼마나 루트 서페이스에 15도 이상으로 사용했을 때요.
앵귤레이션 15도 이상으로 적용했을 때 루트 서페이스에 이렇게 무슨 스크래치가 남는 게 눈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들을 한번 실험으로 보았고요. 좀 더 확대한 그림들이 이거죠. 아까 인텍트한 이 표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깊은 굴곡들이 남게 되었어요. 이런 스크래치들이 사실 남게 되면 이 잔 스크래치 사이사이로 바이오필름이 더 많이 끼게 되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끔 치석 제거하고 뭐 루트 플레이닝 하고 난 다음에 그거 하고 나니까 왠지 더 많이 치석이 더 잘 생기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요. 사실 그렇다면 이 사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게 잘 유지시키고 그다음에 좀 더 쉽게 클리닝 하실 수 있으라고 도와드린 거였는데 이런 스크래치를 남게 됐으면 결국은 도와드리는 게 아닌 게 되겠죠. 스트로크는 수기구랑 똑같습니다. 버리컬로 사용할 수도 있고 호리존탈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옆으로 또는 이렇게 위아래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는 오블릭 스트로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스케일링하고 났더니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특히 파워 스케일러를 사용할 때는 손가락에 힘을 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파워를 키면 팁이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움직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따로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도 조금만 위치를 바꿔주면 스스로 움직이는 제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석이 없는 부위에서는 힘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는 스트로크를 하다가 시석을 만났다 하면 시석과 치아가 결합되어 있는 단단하게 붙어 있는 부분에 위크 포인트를 형성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위아래로 이렇게 태핑 모션으로 시석을 파쇄하게 되면서 위크 포인트를 생성해주고요. 이 위크 포인트가 생성이 돼서 잘 떨어졌으면 다시 한번 마무리로 그 부위를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직선 운동과 상하로 움직여서 위크 포인트를 생성하고 다시 치석이 없는 데는 손에 힘을 주지 않고 설렁설렁 정리해주는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팁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EMS 초음파 스케일러의 팁은 사실 지금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엔도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치주 수술할 때 쓸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치과유생사로 일하면서 스케일링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건 요 세 가지죠. A팁, P팁, PS팁입니다. A팁. 지금 A팁하고 여기 숫자들이 있죠. 보시면 A팁이 가장 파워가 세죠. 그래서 보통 임상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A팁이에요. 왜냐면 한 번 왔다 갔다만 해도 아주 큰 덩어리들이 금방 잘 파쇄가 되거든요. 하지만 A팁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연상용입니다. 연화에 사용했을 때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큰 스크래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팁은 연상에만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 가끔 보면은 자주는 아니지만 연상에 그냥 저희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병풍을 두른 것처럼 치석이 굉장히 두껍고 단단하게 많이 쌓여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A팁을 쓰셔야 돼요. 하지만 저희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그다음에 한 번 팁을 끼워서 사용하게 되면 사실 저희가 연상도 하지만 징지발 마진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랬을 때 연하 3에서 4mm까지 갈 수 있는 P팁을 보통 유니버셜하게 많이 사용하시고요. P팁은 파워도 조금 더 약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하지만 이게 A팁처럼 세게 한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대로 되는 스케일링은 아닙니다. P팁으로 한번 끼워서 연상연하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선호하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PS팁인데요. PS팁은 지금 보시면 ATB 아까 연상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기장이 제일 짧고요. 그 다음에 PTB 조금 더 길고 그 다음에 PSTB 가장 길어요. 이거는 연하 8mm까지 내려갈 수 있는 팁이고요. PSTB는 더군다나 특히 인접면, 인터프록시말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한 분들 그런 분들은
두껍기도 AT입이 제일 두꺼워요. PT입이 그 다음은 두껍고 PST입이 가장 가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프록시말 부분에 타이트한 컨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PST입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연상, 연하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고 특히 PST입은 아까 앞서 말씀하신 김민정 선생님이 그 페리오 메인테넌스나 치주낭 깊이가 굉장히 깊은 환자분들에게 PST입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PST입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는 이거 너무 약해요. 생각보다 잘 제거가 안 돼요. 라고 하지만 PST입으로 조금 시간을 두고 써보시면 PST입도 굉장히 잘 제거가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A팁을 쓸 거냐, P팁을 쓸 거냐, PS팁을 쓸 거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일단 환자 구강 내에서 치석의 양을 봐야 될 거고요. 치석의 위치, 치석의 단단한 정도, 그다음에 바이오필름의 양을 고려해서 선택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그 팁 사용할 때 실제 적용 가이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그냥 처음에 정확한 방법을 셋업하기 위해서 그냥 보기 좋게 따라가기 좋게 만들어 놓는 가이드입니다. 자, 한번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핸드피스를 잡을 때는 굉장히 라이트하게 잡으셔야 돼요. 한번 볼까요? 자, 저희가 그 프루빙 할 때 또는 그 치석이 어디 있는지 11, 12 익스플로러 사용해가지고 치석 탐침을 할 때, 디텍션을 할 때 저희가 굉장히 라이트하게 잡으려고 하죠. 라이트하게 잡아야 치석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탁틸 센시티비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라이트하게 잡아야 된다. 그래서 책에 보면 깃털을 잡은 듯 가볍게 라는 말을 쓰는데요. 저희가 쓰다 보면은 뒤쪽에 선이 있죠. 그래서 뒤에서 누가 선을 이렇게 잡아서 당기면 이렇게 스르르 빠질 정도로 굉장히 라이트하게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글로브 없이 그 벤티폼에 연습을 하실 때 장갑을 끼지 않는 손으로 손가락 부분이 가볍게 잡았을 때는 하얗게 질리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털 색깔이 일정하죠, 톤이. 근데 이제 너무 세게 잡으면 이렇게 하얗게 질려서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핸드핏을 너무 세게 잡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조금 느슨하게 잡고 그다음에 장갑을 안 낀 손에서 봤을 때 혈색이 다 동일하다. 하얗게 질리는 부분이 없다라는 걸 눈으로 보면서 연습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어댑테이션을 할 때는 저희가 팁 끝이 치주낭을 향하게 하는데요. 이거는 평활한 부분은 이렇게 팁 끝을 치주낭을 향하게 하시고요. 그다음 인터프록시말 부분은 팁 끝이 호리존탈하게 움직이는 방향으로 적용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적용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팁 끝이 안 닿고 중간이 닿는 경우가 있고요. 15도 이내로 가치계 1, 2mm만 작게 해서 적용시켰을 때, 그 다음에 70에서 90도로 사용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라이트한 프레셔로 그냥 옮기시면 돼요. 손에 힘을 줘서 손이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트한 프레셔로 계속 작업을 해나가시면 되고요. 지금 보셔도 손가락은 굉장히 느슨하게 잡은 걸 볼 수 있죠. 치석이 없는 데서 굳이 이렇게 힘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느슨하게 잡고 쭉쭉쭉 나가시면 되고요. 특히 손가락에 힘을 안 주고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핸드피스를 이 벌어지는 요 사이에다가 얹어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볼펜 한번 집어보시고요. 볼펜을 집었을 때 이렇게 세워서 잡았을 때 손가락 힘보다는 걸쳐놓고 썼을 때 손가락 힘이 훨씬 안 들어간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풀크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강 외 풀크럼을 손고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특히 이제 맨 뒤쪽 부분에 치석을 제거를 할 때 핸드피스도 들어가고 내 손도 들어갔을 때 뭔가 각도가 잘 안 나가지고
가측 2mm만 적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랬을 때 뭔가 손목이 꺾인다 또는 가측 2mm가 아닌 내면이나 배면이 닿는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핸드핏을 조금 멀리 잡아주세요. 멀리 잡아주고 멀리 풀크럼을 줄수록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밖의 고려사항들은 용도에 맞는 적합한 팁을 선별했는가, 그 다음에 팁 가이드를 사용해서 팁 끝 2mm까지가 남아있는 파워가 충분한 팁을 사용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손가락의 힘,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구강 외 손고정, 가측 1mm가 잘 됐는지를 생각을 하시고 이제 실제로 구강 내에서 실습을 한번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2mm까지 가측만 적용하면서 가고 있죠. 비스터를 하지만 가측 2mm만 닿게 해서 한 거죠. 이거는 공간을 주기 위해서 보시면 정확하게 닿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팁을 제대로 사용하시면 거리 충분히 나지 않고요. 숫자별로 잘못하시면 네. 자, 지금 요 동영상을 보시고 사실 아유, 언제 저렇게 해가지고 치석을 다 제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실 이거는 실습의 베이직이라고 제가 구분해놨죠. 정확하게 컨셉을 연습하기 위해서 처음 초급 단계에서 연습용으로 만든 비디오고요. 요거가 완전히 마스터가 되시면 그 다음부터
그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그냥 한 번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동영상은 뒤에 나오니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적용을 했을 때는 특별히 저희가 고려할 점들만 고려해서 적용을 한다면 이런 소리는 안 나는 게 맞고요. 이런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환자가 통증이 있고 또는 시렵거나 그리고 소음이 크게 난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어떤 그냥 병원에서 찍은 동영상인데 핸드폰으로 찍은 동영상이라 잡음이 좀 많기는 하지만 그냥 한 번에 아까처럼 구획을 나눠서 한 실습이 아니고 쭉 워크플로우를 따라서 한 경우예요. 요거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어떻게 가면 되는가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위치를 바꿨죠. 왜냐면 내면이 닿을 것 같아서 위치를 바꿨어요. 내면이 닿을 것 같으면 거기서 멈추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각도로 어댑테이션을 다시 하셔야죠. 그렇죠. 닿을 것 같아서 디지털 쪽은 제가 반대로 팁을 적용시켰고요. 다시 한번 가면 내면이 닿을 것 같으면 거기서 스탑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팁을 다르게 적용시켜 주는 거죠. 링걸을 한번 볼까요? 30번대 링걸. 지금 제가 3시 방향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3시 방향으로 가서 석션은 환자가 고개를 기울인 상태에서 석션을 거기다 꽂아놓고 왜냐면 기울이면 그쪽으로 물이 가잖아요. 그래서 링걸 쪽을 저렇게 갇히게 1, 2mm까지만 닿게 해서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쉬운 부분부터 시작해서 워크플로우를 떼고 쭉 이동하시면 됩니다. 석션 소리는 나지만 스케일러 팁이 잘못 적용돼서 굉장히 거슬리는 소리가 나지는 않죠. 40번대도 마찬가지고요. 실습에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보다는 실습을 직접 해봐야지 더 내 것이 되죠. 그래서 실습에 대한 동영상은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지금 그 외에 저희가 파워 스케일러, 특히 EMS piezo 스케일러를 쓰면서 팁 하나도 사실 싼 가격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오랫동안 관리 유지하기 위한 팁들을 조금 드릴 건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내 손에서 스케일러를 놓을 때 요 팁이 노출된 상태에서 이런 데다가 걸어 놓으면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떨어뜨려 가지고 가는 팁이 아예 밴딩이 돼서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 손을 떠난 팁은 요 토크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꽂아 두셔야 돼요. 언제 어느 때 누군가가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팁을 달아서 못 쓰는 정도가 돼야지 이거를 잘못 부주의해서 구부러져서 못 쓰는 팁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손을 떠난 팁은 반드시 토크에 띄운 상태에서 보관한다. 잠시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팁을 오래 쓰기 위해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뭐냐? 저희가 보통 치과에서 울트라소닉 클리너에다가 기구들을 넣어놓고 세척을 하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 피에조 일렉트릭 스캐너는 팁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리게이션과 캐비테이션 작용에 의해서 치석을 제거하기도 하고 바이오필름을 파쇄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초음파 클리너에다 넣으면 초음파도 캐비테이션에 의해서 기구에 있는 묻은 그런 뭐라 그러죠? 데브리스들을 닦아주는 거죠. 그래서 캐비테이션 작용을 해서 닦아주는 초음파 클리너에는
팁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 클리닝 하는 작업 때문에 팁이 닳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래 쓰기 위해서는, 해조 팁은 와입을 잘 하시고, 그런 다음에 물로, 손으로 닦아서 닦고 멸균기에 돌려서 쓰셔야지, 울트라소닉 클리너에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걸 조금 숙지해 주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실습과 좀 더 관련 있는 내용이지만, 이론적으로 풀어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희진 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 방인데 일단 인사를 먼저 해주셨고요. 아직 질문은 올라오지 않고 있네요. 네, Doctor and Professor 해영오, 오해영 교수님이시군요. 네, 네, 숫자 포지션의 패러다임 전환이네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포지션에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제가 혼자 셋업한 컨셉은 아니고요. 저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가 이거를 어떻게 에비던스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미시간 치과대학이랑 여러 치과대학에서 이런 숫자 포지션, 그 다음에 어드밴스 풀크럼에 대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서치를 해보시면 어떤 치과 대학에서 정립해 놓은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같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지금 오늘 강의했던 내용들은 사실 EMS 코리아에서 주신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을 가지고 말씀드린 내용도 있지만 이제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해서 한국 지사인 다른 회사들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셨고요. 이런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서 모두 회사 제품마다 비교 분석을 해서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는 실습 과정들, 그 다음에 GBT, 그 다음에 스케일러 사용법에 대한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드리기 위해서 2019년에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실습 교육 과정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 내년도에도 두 달에 한 번씩 이런 과정들을 계속 계획하고, 만들어서 실습을 통해서 조금 더 본인 것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MS 코리아 카톡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저희가 이제 어떤 교육 과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광고가 나올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실습을 원하시면 등록하셔서 같이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캐비트론과 수기구 사용 비중은 어떤 기준을 판단하시나요? 일단은 거의 대부분 오시면 캐비트론을 먼저 사용하죠. 캐비트론으로 최대한 저희가 제거할 수 있는 정도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 거의 대부분 하악 전치부의 폭심할 부분에 남아있는 것들이 드라이를 깨끗하게, 드라이를 완전히 하고 나면 미세하게 남은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사실 캐비트론을 먼저 사용하고, 캐비트론이라기보다는 피에조 일렉트리스터, 파워 스케일러를 먼저 사용하고, 파워 스케일러를 사용한 다음, 그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을 스틱으로 피니시업 한다라는 생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저희가 사용하는 게 파워 스케일러 이후에 저희가 남은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샤프닝이 잘 된 수기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디텍션을 하다가 디텍션 하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부분이 탐지가 되면 거기에 부분을 드라이를 잘해서 수기구를 사용해서 피니시업을 하죠. 질문에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실습 교육을 하다 보면 사실 실습을 그러니까 환자를 오래 보시면 보셨을 많이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이 술자 포지션 바꾸는 걸 제일 힘들어 하세요. 술자 포지션뿐만이 아니라 이 파워 스케일러 사용하는 방법도 처음에는 바꾸기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를 꼭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실 때마다 계속 머릿속에서 리마인드를 하시면서 바꾸셨을 때 제일 빨리 바꾸시는 분들이 한 일주일 또는 2주 안에 바꾸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기존에 있던 방법을 일단은 조금 배제하시고 본인이 내가 이번에 제대로 연습을 해서 손목이 아프거나 또는 근육 관련 통증들을 예방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조금 실습을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1주, 2주면 바꾸실 수 있습니다. 네,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데요. 네, 네. 또 좋은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어나나머스로 들어오셨는데요. 인퍼슨으로 뵙고 싶네요. 다음에 내년에 실습 강의 때 꼭 참여하셔서 한번 같이 핸즈온을 해보시면서 바꾸는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저희 강의는 네, 저희 네, 희진이 선생님께서 강의 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남겨주셨고요. 특별히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일요일 아침에 들어오셔가지고 열심히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것을 토대로 해서 더 발전되는 치과위생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